네, 안녕하십니까. 정문부장입니다. 네, 오늘 월요일입니다. 네, 어저께 일요일이었죠. 지난 주말은 토요일도 안 나가고 일요일도 안 나갔습니다. 2박 3일을 쉬니까 아주 그냥 푹 쉰 것 같아요. 보통 저게 주말에 나가는 직업이라.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상당히 좀 힘들 줄 알았는데, 역시 이 나이쯤 되면 회사가 좋습니다. 집에 있으면 이게 좀 불안해요. 특별히 뭐 이렇게 좀 무능한 사람 같고, 낮에 있거나 이렇게 집에 있는 게 별로 이렇게 썩 안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차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자동차라는 게. 자동차에 안에 있으면 사람이 뭔가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자동차 세계산 거는 하나도 안 아까운 것 같아요. 자, 오늘 금융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, 도대체 불황기에는 왜 은행이 돈을 이렇게 잘 벌까? 뭐 삼성전자네 SK하이닉스네 다 올해 상반기 다 적자 난다 그러고, 그 수십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가 그렇게 순이익을 내는 데가 적자를 내는데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부자들이 마이너스가 나면 더 힘들어요. 있던 사람들이 없으면 더 힘든 거 아시죠? 없던 사람들은 없으면 뭐 원래 없었으니까 삶에 그렇게 큰 어떤 힘든 게 없어. 근데 이제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그 있던 사람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술 얻어먹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돈이 많이 없어지면, 옛날에는 좋은 데 가서 바에서 위스키 마실 때 위스키 얻어먹었는데, 지금은 여기서 이제 막걸리 같은 거 얻어먹고 있는 거죠. 그들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.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왜 은행은 삼성이니 SK는 다 이렇게 막 힘든데 왜 은행은 이렇게 잘 될까?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2022년 3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IMF 때도 일어났었죠. IMF 때도 일어났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일어났습니다. 한마디로 이건 이제 불황이 오면서 상당히 그 저금리 상황에서 약달러의 상황에서 저금리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이제 살아왔던 기업들이 또는 이제 가게들이 이제 고금리가 되고 강달러가 되면서 위축되는, 경제가 위축되고 생산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, 그리고 뭔가 이게 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도 가게를 내지 않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가게를 냈다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, 심지어 국가마저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의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불안한 거죠. 그나마 국가라는 것은 뭐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,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뭐 뉴딜 정책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한 게 아니잖아요. 나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고, 결국은 또 나라의 재정을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.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. 근데 이제 은행이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97년도 우리 금융위기 때 말이에요. 97년도 금융위기 때 아시겠지만 은행들 다 망했단 말이죠. 많이 망했어요.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망했어? 그때도 불황인데, 그때도 고금리고, 그때도 강달러인데 왜 그때는 망하고 지금은 안 망해? 지금 왜 난리야? 순이익으로. 왜 그러냐면 97년도는 대한민국 이제 기업이 많은 차입을 했던 시대입니다.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처럼 글로벌화되어서 그 글로벌화된 기준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순이익 구조를 이제 확고하게 정립한 상황이 아니라, 이제 그렇게 하면 뻗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장대한 개념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지. 그런데 얘기하면 이제
강남 같은데 집을 사놨는데 집은 내 집이야. 근데 막 빚이 막 80% 있는 그런 집인 거지.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그 집은 온전히 내 집으로 되고 빚도 다 갚고 뭐 집도 막 두세 채씩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30년 후에 또 지금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97년도는 그 은행에 이제 담보 잡혔던 그 기업들, 이 기업들이 이제 많은 사채를 쓰고 은행 대출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빚을 못 갚아버리고 아예 망해버린 거예요. 뭐 대우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뭐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면서 이제 또 은행을 신용 빌려자가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당시 또 이제 막 그 신흥 은행들이 많았어요. 뭐 동남은행이네, 동아은행이네, 뭐 이런 은행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뭐 조흥은행 이런 것들도 다 망했어요. 예, 제일은행도 그렇고 뭐 다들 이제 그러니까 그 기업에다가 빚을 많이 대출을 많이 해준 기업들이 은행들이 많이 망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대출이 없이 그 대출을 만약에 기업들이 다 갚아내고 그때 막 20%까지 갔잖아요. 금리가. 그럼 그걸 다 받았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순이익 구조가 됐겠죠. 오히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떼돈을 벌었겠지, 떼돈을. 근데 문제는 그 빚 자체를, 채무 자체를 안 갚아버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은 많은 채무를 그때보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는 상황이 많이 없어요. 특히 이제 뭐 30대 그룹 이런 데는 이제 이번에 롯데 이런 건 제외하고는 그렇게 은행에다가 차입을 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. 삼성 같은 경우도 현금이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업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도 없고 기업이 또 대출을 따박따박 잘 갚아요. 지금은 SK나 뭐 이런 데도 차입금이 좀 많더라고요. 하이닉스 같은 데는. 그런 데는 또 이제 은행비도 잘 갚아주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직 수출이 되고 또 이제 어쨌든 대금을 받으니까 수출 대금을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업들이 은행들이 기업이 망하는 데도 없고 또 막 가게들도 어떻게든 간에 뭐 만약 돈 못 갚으면 집에다 가져오면 되니까 집도 되게 상당히 고가가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믿지는 장사가 없는 거야. 지금 은행은 옛날에는 막 돈을 안 갚아버리니까 이제 채무가 다 불량 채권이 돼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지금은 금리가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20%까지 금리가 있는데 지금은 대출금리 뭐 3.25% 기준금리에다가 2% 하니까 5.25%, 6.6%, 6, 7% 되겠죠? 6, 7% 정도 되는 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금리 시대 때보다 뭐 3, 4%씩 올라가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대출 상황이 막 바뀐 게 아니잖아요? 똑같이 10명한테 빚을 내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하룻밤 자는 사이에 3%씩 올라와 있는 거예요. 내가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어차피 뭐 작년까지 내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3%씩 올라가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이익이 1%였던 게 3% 되면 이익이 몇 프로나 올라가겠습니까? 몇 배가 올라가는 거죠. 몇 배가 올라가는 거야.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 자체가 올라버리니까 당장의 상황에서는 단기 순이익에서는 상당히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. 일단 수익 구조가 상당히 개선이 되죠. 더. 이런 부분 때문에 개선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저금리 기조 때는 큰 기업이 힘들어요. 큰 은행이. 근데 큰 은행들도 워낙 이제 4대 금융지주가 딱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독과점이야. 우리나라 은행은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딱 쉴드를 쳐가지고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쉴드를 딱 만들어놨어요. 이미 패키지를. 이익이 나긴 나는데 고금리 때는 적게 나지. 근데 저금리 때는 뭐가 좋았냐면 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게 큰 은행들보다 그 저축은행들 있죠. 이런 데서가 이익을 내기가 좋았어. 왜냐면 그 저금리의 이 제도권 은행들을 이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2, 제3의 은행권으로, 제2금융권, 제3금융권으로 이제 막 가고자 했던 거야. 그 제2금융권으로 가서 이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사채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
뭐 1, 2% 금리, 1% 금리 때 예를 들면 한 5%씩, 6%씩, 10%씩 받는 거하고 6% 금리 때 6%, 5%, 10%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틀리단 말이야. 그 갭이. 우리가 그걸 조달금리라 그래요. 조달금리. 그러니까 사채하는 사람들도 어디서 돈을 꺼와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얘네 1%, 2%에 꼬우면 되는 거를, 예? 6%, 7%에 꼬우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으려면 15%씩 받아야 된단 말이야. 한 6%, 7%씩 받으면 될 거를 이제 15%씩 받아서 은행들,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한테 비싼 금리를 팔아야 되는데,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게 남들 1, 2%일 때 6, 7% 받는 건 괜찮은데 6%, 7%인데 10%, 15% 받는 건 또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정말 그 고리대금업자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금리 상한선을 정해버렸잖아요. 정부에서 받지 말아라. 그래서 지금 러시안 캐시 지금 철수하지 않습니까? 러시안 캐시 철수해요. 사업 그만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거대 은행들은 이제 그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들이라든지 사채 시장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제도권 금융으로 더 오게 돼 있는 거야. 예, 물론 뭐 아예 뭐 신용불량자니까 못 올 사람들은 아예 뭐 못 오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. 이제 그런 어떤 이 좌판 안에 그냥 4대 금융 지주밖에 없는 거야. 그런 식으로 되니까 더 몰리는 거죠.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이 되면은 제2금융권, 제3금융권도 힘들어지고 오로지 금융권만, 제1금융권만 이제 잘 나가게 되는 거야.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익이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은 일단 독과점 시스템이고 한국 금융은 80% 이상이 이자 이익이에요. 예, 이자 이익. 그러니까 이자를 통해서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예요. 80%가. 되게 쉬운 구조죠. 예대금리. 그러니까 우리 예대마진이라고 그러죠. 예금을 우리가 받은 거하고 예금 우리가 5%짜리 받았고 대출을 8%짜리를 내주면 3% 이익이잖아요.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3%씩 따박따박 따먹는 거야. 그것도 이제 4대 금융지주라는 어떤 그런 확고한 위치를 통해서 뭐 국민은행 최고, 신한은행 최고, 어디 하나은행 최고, 우리은행 최고, 막 아우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노력이 필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고 20% 정도는 뭐냐면 이제 뭐 은행 증권 펀드 대신 팔아주고 뭐 보험 대신 팔아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0% 정도 번다 그래요. 대부분 다 이자 장사입니다. 이자 장사. 예.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 금융의 가장 큰 폐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. 우리가 다른 외국계 금융사 같은 경우는 IB 개념, 그러니까 우리가 인베스트 뱅크, 그러니까 투자은행 개념으로 상당히 돼 있고,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은행이 내가 들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이익을 낼 것인가. 한국은 예를 들면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의 수익을 내요. 1%, 2%를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100억이 아니라 뭐 몇백조 단위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익을 조금, 이익 비율은 적은데 막 2조씩 냈는데도 와, 대단하다. 100조에서 2조 낸 거예요. 100조 가지고. 2% 낸 거예요, 2%. 어디 정기예금 갖다 넣어도 될 금액으로 이익을 본 거예요. 그래서 막, 단기 수익 지난주에 2조 냈어요. 신한은행이 100조 가지고 2조 낸 거야. 너무 웃겨요. 근데 다른 어떤 인터넷 뱅크, 인베스트 뱅크라든지 우리 뭐 JP 머건이라든지 이런 세계 유수의 어떤 금융기관들은 일단 돈도 많이 모으고 뭐 100조 아니면 1000조 막 이런 식으로 모으고 거기에 대한 비율도 막 상당히 높은 거야. 막 예를 들면 100조를 1000조를 냈는데 막 300조를 막 내버리고 30%씩 막 이익 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지. 우리가 막 2% 내고 있을 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. 우리나라 금융기관 자체가 하나의 좀 편하게 장사하면서도 머리를 안 굴리는 거죠, 한마디로.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익률을 높일까? 응? 리스크를 좀 더 안아가지고. 그렇죠. 리스크를 안아야지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야. 왜? 우리는 다 규제 산업이거든. 은행이 규제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좋게 얘기하면 공공의 이익.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정부가 이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야. 은행은. 응?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
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런 데서 규제를 해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뭐 차지한다든지 또는 뭔가 부조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막아줄게. 우리가 국민의 눈이 돼줘야지.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정부의 어떤 관료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사실은. 그래서 지금은 한국 금융이 관료의 어떤 그 볼모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관료들의 어떤 밥그릇이 돼 있는 거야. 예? 신한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4대 주주 은행들이, 금융들이.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청년의 뉴스룸이니까 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. KBS라든지 이런 데 가면 또 큰일 나죠. 응? 큰일 나.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금융은 증권하고 보험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자기게 돼 있는데 은행은 철저하게 공공물처럼 돼 있습니다. 공공물. 공공물. 사기업이 없어요. 근데 미국은 보십시오. 심지어 연방준비은행까지도 민간기업이에요. 민간기업이야. 그러니까 이게 뭐 웬만한 은행들은 다 자기 주인이 있는 거야.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적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공적 자금 좋아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2조씩 낸다고 해도 실제로 들어가 있는 돈은 100조씩 가지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지. 예,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한국 금융이 상당히 규제 산업이라는 거,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실제로 100조 들고 2조 만들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. 반면에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효율성이 좋아요. 영업이익률이 좋아. 20% 30%까지 내고 막 그래.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게 높아요. 외국계 금융기관들은. 조지 소로스 같은 거 보세요. 또는 워런 버핏 같은 거 보세요. 자기 자본이 거의 60% 70%야.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.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40% 50% 되고 자기 자본 비율. 그나마 건실하다고 하는 삼성 같은 경우도 15%밖에 안 돼. 자기 자본 비율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자기 자본 비율이 6%인가 7%만 그래요. 6, 7%만 그래. 그러니까 이게 다른 외국의 금융기관에 비해서 자기 거라는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약해지지. 예, 그만큼 뭐가 약해져. 주체적으로 이제 생각과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불황기에 왜 은행이 돈을 많이 버나라는 것은 타이틀 제목은 사실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그 이면에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다.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려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따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라. 현장의 어떤 상황이다. 꼭 알고 계셔라. 이것도 글로 있으면요 막 읽기 싫어. 무슨 대한금융학회나 이런 거 나온 그 보고서 읽으면 머리 아파요. 정보부장이 얘기해 주는 거로 가름하면 딱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